자, 단일 후보로 된 오세훈이 어젠가 국회에서 실용적 중도 우파의 가치를 지켜온 오세훈이 문 정권에 분노하는 보수와 중도의 지지를 고루 받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합리적 중도 우파 인사들을 넓게 삼고 초래해서 든든한 개혁 우파 플랫폼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윤석열이 지금 101세 철학자인 김형석 연대 명예교수를 최근에 만났다고 해서 이것이 어제부터 기사가 됐습니다. 제가 오세훈이나 윤석열의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자, 홍정욱이 뭘 한 게 있다고 개혁 우파입니까? 금태섭이가 민주당에서 팽당하고 밖에 나와서 비판하면 개혁 우파가 됩니까? 그러면 진중권이도 개혁 우파입니까? 김동연이는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서울시장 나온다 안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됐는데 이 정권에서 초대 부총리 했던 김동연이가 어떻게 개혁 우파입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문하고 싸웠지만은 이 사람이 개혁 우파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우파라고 하기에는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뭔가 야권 성향을 가진 인물들은 고루하고 여권 성향에 붙어 있었지만은 그걸 비판하거나 약간의 거리를 두는 인물들은 개혁적인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놓고 그걸 가지고 플랫폼을 구성하니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과거가 어떻고 그 자신의 컬러가 어떻더라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의 주장이 변화하는 현재 이 현실을 담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형석이라는 이 연세 많으신 노 철학자가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비판을 하는 거 오래 산 분의 지혜겠지요. 그래서 정부가 잘못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개혁이고 계약이다. 그리고 청와대나 여당이 꺼내는 이야기는 국민 상식과 통하지 않는다. 내 편은 정의고 내 편은 정의가 아니다. 이런 이분법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한 거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라는 부분은 오늘날 지혜로울지는 몰라도 거대하게 끌어오르는 대한민국 사회의 흐름,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이분하고 나눈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윤석열이 대중적으로 정치적인 이 모습을 나타낸 첫 자리로 오른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세상을 굉장히 무난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특별하게 정 만들지 않고 또 특별하게 분노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고 원만하게 세상을 살아왔고 정치성을 자신의 삶에서 거의 배제시킨 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00세 되셨어도 지역에 강연을 다니고 부르고 하는 거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면 깨달아야 되는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 이 깊은 10년에 담겨 있는 우리 사회의 생존적 요구들,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엄청난 분노들, 그리고 방황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부터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H 투기 사태가 상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한국의 지식인, 엘리트, 기득권들에 대한 이 서민 대중들의 거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LH 사태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내일 신문에 보면요. 이 한국 사회가 풀지 못한 이 숙제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패 유행은 매우 흥미롭다. 엘리트 카르텔 유행이다. 많이 배운 놈들이 조직적으로 뭉쳐 국민을 덩쳐 먹는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마이클 존스턴 콜게이트 대학 교수가 수년 전에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툭 터놓고 꼬집었던 발언입니다. 아마 미국 교수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대한민국의 교수하는 사람 김영석 교수조차도 이런 발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스턴 교수가 국가의 부패 유행을 4가지로 나누는데 1단계는 독재형. 이거는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나온 독재자들, 독재 정권, 그리고 독재 정파에서 다 해먹는 행위예요. 2단계는 족벌형으로 러시아나 필리핀 같은 거대한 푸틴 가문부터 또 이 필리핀의 마르코스 가문 이런 데서 해먹는 그런 족벌형이고요. 그리고 3단계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로 이거는 이제 조금 이런 나라보다 나은 나라로 취급을 받는 한국,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등이 이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보세요. 겉으로는 G7 국가인데 내부적으로는 부패 카르텔이 어마어마하지요. 아르헨티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4단계가 시장 로비형이라고 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이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제도적 로비를 통해 가지고 해먹는 유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부패에 대해서는 지금 기득권층의 짬짬이형 부패라고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은 김학순 칼럼이라고 이 언론인이자 고려대 미디어학부 초빙 교수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를 어찌할 거라는 매일신문의 3월 20일자 칼럼 내용입니다. 가장 뛰어난 자들의 부패가 최악의 부패라는 속담이 중세 로마 시대부터 전해오고 셰익스피어조차도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도 그 냄새가 더 고약하다. 위에서 썩으면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LH 부패도 전형적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다. 현직 의원이 지금 7, 8명에다가 그 다음에 장관, 전직 보좌관, 그리고 광역시장, 배우자, 청와대, 경호실, 과장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다 나오고 있고 심지어 시청 공무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공무원들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개발 정보를 빼서 투기한 것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갖가지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 규제 권력을 가진 공무원이 은퇴 후에 자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비규제자를 받는다. 부산에요. 저 센텀시티인가 개발할 때 부산시의 상층 공무원이 거기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본 건설사의 회사에 가서 나중에 사장급으로 일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비리지요. 그래서 유력 정치인이 상호 도움을 내비치며 자녀를 특정 기업에 취직시키는 것. 교수가 동료 교수의 자녀를 실험실에 인턴으로 써주고 엉터리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 지방 토 엘리트들이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토착 부패하는 거. 이런 거는 이미 법망에서 벗어나서 불법이라는 인식조차도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니까 조국 부부도 그렇게 했겠지요. 낙하산 인사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중에 가장 악성으로 지목되고 지금 관료 마피아, 정치 마피아를 비롯해 직능별로 결성된 온갖 마피아도 이런 이 카르텔형 부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카르텔형 부패는 끼리끼리 문화가 부정적으로 진화되면서 나타났고 강준만 교수는 한국을 부족 국가로 명명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엘리트의 본질적 속성이 부족주의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정치나 이런 데 몸담고 있으면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부족주의 카르텔에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하면 제거되는 거죠.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아야 살아남는 겁니다.
공정을 목숨처럼 여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직원 10명을 대기업에 재취업시켜 억대 연봉 지침까지 정해줬고, 그래서 보수 부족주의 전성시대는 박근혜 정권이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끝이 났고, 이제 좌파 문재인 정권에서는 운동권 부족주의 전성시대가 열려서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속편을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이후에 이런 우리 편의 부패는 감싸고 도는 풍조도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토양이 됐고, 최근 2년간의 LH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직원들의 부패를 적발했으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한 건도 찾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문가리의 인사 기준부터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이렇게 타파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 탈세를 비롯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끼리는 괜찮다고 그 못 지킨 자들을 수도 없이 청와대니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7대 불가사유 중에 공직 임명 몇 개는 어겨야 고위공직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냉소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런 투기한 게 잡히면 노후 대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국제기구가 집계하는 공직사의 부패 지표를 봐도 국제투명성 기구가 2020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서 한국이 33등인데, 그런데 부끄러운 수준이죠. 정권은 자랑스러워하는데 OECD 중에 37개국 중에 23등입니다. 김영란법을 만들어 봤자 이거는 다 빠져나가서 저것끼리 다 헤쳐먹는 구조는 여전하고, 접대받고 접대해주는 구조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갖추어 놔도 거물망을 빠져나가게 지금 엘리트형 카르텔 부패가 만연하고, 이거를 막는다고 만드는 공수처는 엘리트형 카르텔 부패를 잡는 게 아니라 정권의 끈아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성윤에 의해서 보듯이 우리 편은 봐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로 정치를 하겠다면 가장 먼저 만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이것에 기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폭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 LH 투기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그가 정치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민은 그에게 포청천을 기대하고 공정을 기대합니다. 그는 101세 노철학자 만나서 한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세팅이 좀 어긋나는 느낌이 저만 그런 겁니까?